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으로 이름은 김하나예요. 왜 옛말에 지독한 연애 후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 주위에서 꼭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똥차 가면 벤츠 오는 거야. 슬퍼할 거 없어. 그땐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군가가 오고 더 좋은 사람일 거라는 희망적인 말, 위로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겪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신입보다 경력직을 뽑는 이유라고 할까요? 한번 고된 시련을 겪고 나니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똥차인지 벤츠인지 구분하게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이 결혼도 잘한다는데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싶었다니깐요. 물론 이제는 웃는 거야 라는 엄정화님의 어느 노래 가사처럼 웃는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 출발선에 섰는데요. 거기까지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질 줄 몰랐기에 진짜 똥차도 이런 똥차가 없다 싶었네요. 저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부터 좀 독립적인 성향이었어요. 순종적인 오빠와 다르게 아빠한테 맞으면서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격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미련하게 맞고 있지 말고 아빠가 화나서 말하면 네라고 말 좀 해. 왜? 안 할 건데? 안 해도 한다고 하면 그 순간 넘길 수 있잖아. 너 때문에 아주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는 기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대단한 걸 안 한다고 하셨다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는 되게 사소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 아니 아빠 입장에선 기초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으니 저에게 요구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꼭 합당한 건 아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요. 제 딴엔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안 한다고 말하면 아빠는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매를 드셨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되니 엄마가 늘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알았다고 답하면 그때 넘어가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물으면 그때도 알았다고 대답만 해? 난 아예 할 생각이 없는데? 하지만 아빠 생각만큼 제 생각도 완강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뭘 그렇게 우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아빠나 저나 똑같은 성품으로 서로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 싸움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은 사소한 것도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지만요. 여하튼 그런 제 성격과 반대로 오빠는 순종적이었어요. 아빠나 엄마가 말하면 네 하는 성격으로 해드리고 마는 게 오히려 더 속 시원하고 잔소리 덜 듣는다고 생각한 케이스죠. 지금은 나이 먹고 둘 다 어느 정도 중화돼서 오빠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저도 참는 부분들이 늘어나서 부모님이 클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아빠와 투닥거리는 일들이 많았어도 아빠는 항상 제 편이셨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도 아빠를 따라 시골을 자주 내려갔죠. 그게 저에겐 여행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시골 가는데 갈 거지? 이번 주? 나 친구랑 약속 있는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아니면 미루고 같이 가면 안 돼? 왜?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하면 되지. 너 안 가면 네 아빠 휴게소 안 들린단 말이야. 성인이 된 후에도 저는 계속 부모님을 따라 시골을 다녔는데 그땐 엄마가 원하시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정말 대단하신 게 거의 30분마다 마주하는 휴게소를 저는 다 들리는 걸 좋아했고 아빠는 단 한 번도 싫다, 안 된다, 이번엔 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매 휴게소마다 들러서 음료수 사 먹고 맥반석 오징어나 버터 감자구이 같은 간식들을 먹다 보면 먼 길도 금세 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빠는 3시간이면 갈 거리 휴게소를 다 들리고 가니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더 추가되었지만 말이에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저는 뒤끝이 없는 편이었어요. 물론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의견이 달라 화를 내며 싸울 순 있어도 그 외의 성격이 맞다면 서로 잘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참고로 오빠는 어땠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렇게 순종적이던 오빠는 사춘기 무렵부터 시골을 따라가지 않았고 부모님도 굳이 같이 가자는 말씀을 안 하셔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맛집 찾아다니거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건 오히려 저였네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어떻게든 지지고 볶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졸업할 무렵 고등학교 남자 동창생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진 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강한 제 성격과 다르게 온순했던 성격으로 제 이야기를 많이 받아줘서 그랬는지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 내가 잘할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해.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어? 이젠 내가 더 많이 줄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나 이제 정말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다 주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 다음 사람 만나면 그때 잘해줘. 잘 지내. 그때 알았어요. 사람에 따라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받아서 속으로 삭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았던 전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제 의견을 따라준다는 이유로 제 마음대로 했던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게 버거웠던 거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할 땐 그 모든 힘듦을 견뎠는데 어느 순간 그게 힘들어지면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 케이스요. 그 사람이 딱 그랬던 경우였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그 친구를 찾아가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할까 싶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지나간 기회로 마음 상하지 말자. 앞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제가 똥차였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전 집 근처 봉사활동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막연하게 그러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실천으로 옮기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니면 또 못하겠지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제 마음도 차츰 자존감을 채워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봉사하러 갔으면서 봉사가 끝나고 사람들끼리 모여 술자리를 가지며 뒤풀이하는 게 그때 제 기억으론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하나 씨하고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네요. 친해지지 마세요. 굳이 그럴 거 뭐 있어요. 첫 봉사활동을 나가고 뒤풀이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뭔가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히히덕거리는 게 제가 생각했던 봉사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 말 자체도 좋게 나가지 않았겠죠. 그런 저에게 저보다 5살 많은 금 봉사 모임 회장이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길래 저도 똑같이 말했죠. 그게 첫 뒤풀이 자리다 보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사활동은 나가기로 마음먹었기에 뒤풀이만 가지 않은 채 묵묵히 한 달에 한 번 참석하고는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그도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가까운 위치를 찾다 보니 여기 오게 되었다고 말했죠. 지난달 쓰레기 분리수거 같이 했던 분 맞죠? 네? 아, 안녕하세요. 매달 역에서 만나 인원수를 체크하고 보육원으로 이동하는데 조금 늦게 온 남편이 맨 뒤에 따라가는 저를 보며 반갑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자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동갑내기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 성격과 다르게 사교적이었던 전 남편은 뒤풀이 모임도 활발하게 하고 사람들과 안면도 터가면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1년 넘게 조용히 다니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이제 막 들어왔지만
매달 아는 얼굴이 늘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더니 청소팀장을 맡게 될 정도로 사교력은 대단한 것 같았고요. 제가 처음 배정받은 곳이 청소다 보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하나 씨가 부팀장으로 도와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무슨 물귀신 작전인지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정된 듯 팀장 발표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이름을 거론했어요. 다들 무슨 소리인지 우왕좌왕 하는데 눈치 빠른 다른 팀 팀장들이 자신들도 그럼 부팀장 뽑아달라며 임원을 더 늘리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생각지도 못하게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색안경을 끼고 접했던 술자리도 사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친해진 후에 알게 되었죠. 하나 너처럼 딱 봉사만 보고 꾸준히 오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사람끼리 친해야 그 맛에 나오고 또 힘들어도 다른 일도 더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때 아차 싶었어요. 너무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던 건데 나름 운영 방식이 있구나 싶으면서 서서히 모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게 되었죠. 한편으론 남편과 모임 외에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 집 근처가 보육원이었는데 남편 회사 근처가 그 동네라 퇴근 후 저녁 같이 먹자는 둥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강한 성격인데 사교성도 좋고 전 남자친구와 다르게 싸울 때 자기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다 보니 불같이 싸우긴 해도 서로 맞춰가기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했을 때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워낙 사교성도 좋고 외모도 반반해서 분명 여자 보고 왔다는 이미지로 사귄다는 걸 알리지 말라고 말했었거든요. 물론 그럴 의도가 없었던 있었던 젊은 남녀가 모임에서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겠지만 뒷말 오가는 거 싫으니 무언가 확실해지면 말하겠다고 한 게 결국 결혼 발표였던 거죠. 뭐? 둘이 그렇게 의견이 안 맞아 싸우더니 정든 거야? 와, 대박. 너는 하나가 좋은 여자인 거 어떻게 알았어?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 그중 가장 듣기 좋았던 건 저와 친해지기 어렵다고 말했던 회장이 제 칭찬을 했던 점이었어요. 알고 보니 책임감도 있고 위트 있고 사람도 잘 챙길 줄 안다고요. 그제서야 초반에 서로 엇나갔던 말들을 사과하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네요. 여하튼 그렇게 결혼까지 진행되는 건 무난했어요. 남편 회사가 서울이고 시댁이 경기도 끝쪽에 있어서 회사에서 30분 거리 되는 곳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고향에서 지내시길 원했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 생활을 해야 하니까 가까이 살 필요도 없이 심플하다고 생각했어요. 너희 신혼여행 어디로 간다고? 저희 푸켓 가기로 했어요. 푸켓이면 동남아 쪽? 네, 아마 그럴걸요. 왜요? 아니, 그러면 괜히 쓰지도 않은 거 이상한 거 사오지 말고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만 사와. 그래야 내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라도 편하지?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막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배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네? 받아쳤고 남편은 친구들과 인사하느라 정신없어서 못 들은 것 같았죠. 아니 큰애 결혼했을 때 아버지 차라고 시계 사는데 차지도 않았거든. 괜히 신경 쓴다고 샀는데 필요 없으면 안 하니까 필요한 거 해오라는 거지. 아, 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웃으며 네라고 대답하고 차는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과 투닥거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아까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뭐, 잘 다녀오라고? 아니, 백화점에서 가방 사오래. 사오면 되지. 그게 왜? 백화점에서 가방 사면 그게 얼만데. 우리 형편 넉넉하지 않은 거 어머니 모르셔? 그러자 남편은 백화점 가방이 다 비싼 거냐며 어이없어 했고 저는 다른 곳도 아니고 백화점이라고 장소를 특정 지은 거 보면 적어도 준 명품 가방을 원하시는 거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어요. 남편은 당신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당신 엄마는 아닌 줄
아는 착각을 시전했죠. 그래, 너 니네 엄마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혹시 그러면 네가 책임져.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며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좋은 가방 사드리면 또 어떠냐고 말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날 싸움이었지만 신혼여행의 시작이라 거기서 마무리하고 결국 준 명품 가방으로 작은 걸로 사다 드렸죠. 핸드폰이랑 화장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크기인데 30만 원 정도 했어요. 사실 저는 명품의 명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가방은 작아도 드는 걸 귀찮아해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제가 3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거였죠. 그래도 시댁이니까요. 예쁘긴 예쁜데 너무 작은 거 아니니?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겠다. 하지만 가방을 받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신 좋은 거 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람이 성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싶었거든요. 남편은 당신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 눈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으니 민망했는지 큰 가방은 잘 안 들고 다니게 된다는 둥 저는 3만 원짜리 가방도 안 사는데 30만 원이면 정말 큰 돈 썼다는 둥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 제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과 대판했는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 양가에 얼마를 드려야 할지 선물로는 뭘 사가야 할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제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하잖아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전세자금도 갚고 이자도 있고 결혼하면서 둘 다 보험을 싹 다 정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식용이나 식비, 공과금 등등 생각보다 나가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둘 다 부모님과 지냈기에 온전히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획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죠. 그래도 양가의 명절이니까 20만 원씩 드리고 국이나 과일 같은 걸 사가자고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명절이라고 상여금이 조금 더 나오니까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리자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첫 명절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겠거니 생각하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시무룩한 듯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이제 명절에 30만 원씩 드리자. 왜? 어머니가 돈이 부족하셨대? 과일 한 상자 사다 드렸잖아. 그 과일도 거진 10만 원인데. 아니, 엄마가 왜 혼자 할 때보다 더 적냐고 힘드냐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둘이 벌면 명절 때 더 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건지 묻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똑같이 20만 원 준 친정에서는 결혼하고 나갈 곳 많은데 뭐 이렇게 많이 줬냐며 안 받겠다는 거 시댁에도 드렸으니 당당하게 받으라고 억지로 떠넘기듯 주고 왔거든요. 어머니 우리 전세자금 빌린 거 몰라? 둘이 버는데 왜 더 적게 주냐고?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그런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애 안 낳아? 평생 뭐 버는 대로 양가 용돈 드리고 손만 쪽쪽 빨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날은 진짜 한 채 양보도 없이 서로 이해 못하고 엄청 싸웠어요. 제가 마음 상했던 건 명절날 1, 20만 원의 돈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부모에게 돈 아껴서 뭐 하겠어요. 1, 20이야 외식 안 하고 부지런히 집밥 먹어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는 듯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못난 자식 이미지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돈인데 그것도 못 드리면 부모님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그게 왜 부모님 자존심이야? 돈 덜 받으셨다고 자존심 상하셨대? 어디 친척들 모인 데서 용돈 얼마나 받으셨나 배틀이라도 하셨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지난번 신혼여행 때 가방도 그렇고 나는 백화점에서 사오라고 하시길래
그래도 패백할 때 돈 많이 넣으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얼마 넣었는지 너도 알잖아. 10만 원 넣으셨어. 말이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신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인 줄 알면 미리 귀뜸이라도 달라고 말까지 했었는데 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들어섰는데 제가 입덧이 심해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초반 한 달은 누워서 지냈고 안정기에 접어들어서는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원래 먹던 양의 반도 못 먹으니까 아이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고 의사가 일을 그만두라고 권했어요. 아무래도 먹는 양 대비 많이 움직이고 일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 아이도 뱃속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육아휴직을 미리 쓰고 회사에서 배려해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월급의 70%까지 6개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출산할 때까지 생활비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신혼 1년 지내고 임신하면서 신혼도 만끽하고 육아 자금도 모으자는 건데 현실은 생각처럼 쉽게 따라와주지 않았죠. 그래도 찾아온 천사로 행복하게 지냈는데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알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5개월 되었으니 완전히 안정기 아니야. 산모가 가만히 있으면 애만 크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쪄서 나중에 오히려 살 빼기 더 힘들어. 놀면 뭐해? 움직이면서 돈도 조금 벌면 좋은 거지. 대놓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당황스러웠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고 아이가 3살쯤 말을 하기 전까진 알뜰살뜰 모아서 지내자는데 합의했거든요. 워낙 어린집 사고도 많고 아이를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 한창 아이가 예쁘게 커갈 시기에 엄마가 옆에 있어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남편은 맞벌이를 원했지만 적어도 3년은 옆에서 있고 싶다고 제가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컸으니까요. 어디 맡기면 큰일이라도 날 듯 식당을 하더라도 옆에 작은 방에 있는 곳을 구하셔서 옆에서 보면서 자랐기에 제 정서에는 제가 알바를 낮에 잠깐 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봐야 했거든요. 그랬기에 나름 계획도 있었고 생각 없이 노는 것도 아니었는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대뜸 알바라도 하라는 시어머니 말이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저 퇴직금도 있고 육아휴직 수당도 있고 그거 끝나도 실업급여도 받아요. 그냥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만큼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상관없는 듯 시어머니가 그게 몇 개월이나 받는 거냐 얼마나 주냐 따지고 드셨어요. 솔직히 전 불쾌했죠.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도와주실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 벌이 뻔히 아시면서 명품 가방 원하시고 명절날 돈 더 원하시는 분이니 결국 용돈 못 받을까 걱정하시나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지지 않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마무리 지었어요. 제 나름대로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시라고 이제 결혼해서 분가했으니 온전한 가정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무언의 압력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에서 자고 오게 되어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얼마 버는데 너는 월급 아직도 그대로야? 오르지 않았어? 나중에 연봉 1억 되면 말해줄게. 에휴, 그래서 아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는 지 엄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할 텐데 안 해. 성격 알잖아. 오히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걸. 네가 몰라서 그래. 딸하고 엄만 달라. 그나저나 하나 저렇게 놀게 할 거야? 뭐라도 해야 네가 덜 힘들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낮에 남편이 회사에서 오기로 하고 제가 먼저 왔을 때 시어머니가 일하라고 압박을 줬기에 카톡을 한바탕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 꺼내면서 과한 관심 보이는 거 싫다고 돈에 관해 말하거든 입 다물라고요. 그래서 나름 남편이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시어머니가 더했던 거죠.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답답해지더니 배가 아픈 거예요.
배를 움켜쥐며 남편을 불렀는데 배가 끊어질 듯 아프면서 피가 비쳐졌고 그렇게 첫 아이를 허무하게 떠나보냈어요. 워낙 약했던, 아니 크고 작은 시모의 압박 등을 못 견디고 결국 하늘나라로 가버렸던 거죠. 틈 나는 대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당연했던 시댁. 당신이 필요한 건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고 나는 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결국 전 못 견디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혼도 당연히 쉽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시모를 들질 정도로 독한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줄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저의 첫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죠. 마음도 몸도 지칠 대로 지쳤던 전 정말 1년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허무하게 떠나보낸 뱃속의 아이, 얼굴도 모르는 아이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고 시모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까? 우리 사이 문제없이 결혼생활 유지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다시 어둠에서 꺼내준 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봉사활동의 회장 오빠였어요. 저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감싸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뭐해? 봉사 안 나올래? 오랜만에 연락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땐 사실 이 사람이 미쳤나, 염장지르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 엮여 있는데 제가 그곳에 다시 나갈 정도로 철면피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뒷말이 계속 제 귀에 머물더라고요. 네가 나왔으면 해서 내가 다른 봉사 모임 만들었어. 다른 보육원 익숙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줄래? 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조심스러운 사람, 처음으로 배려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또다시 봉사활동에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결혼하고 꾸준히 했었기에 남편 모르게 평일에 꾸준히 아끼던 아이와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은 없었거든요. 사람으로 아픈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처럼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즐기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전 그렇게 다시 새로운 모임에서 봉사하며 제 자존감을 다시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저를 곁에서 많이 붙들어주면서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죠. 나랑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평생 혼자 살 거 아니라면. 농담을 뭐 그렇게 진지하게 깜빡 속을 뻔. 평소에도 실없는 농담으로 저를 웃게 만들었던 사람이라 이번에도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 너 오래전부터 지켜봤어. 너처럼 좋은 사람 왜 못 알아보고 사경금 끼고 대했을까? 내가 처음에 너에게 다정하게 대했다면 어쩜 네가 돌고 돌아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린 아픔 없이 행복하진 않았을까? 자책도 많이 했어. 이젠 너 놓치고 싶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주마등처럼 알게 모르게 제 주위를 맴돌았던 오빠의 모습들이 그려졌어요. 묵묵히 거리를 지키면서 항상 제 주위에 있던 사람.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눈가는 왠지 슬펐던 이유들이 하나둘 퍼즐 맞춰지는 듯 했죠. 하지만 쉽게 수락할 수 없었어요. 주위에 엮인 사람들의 시선도 시선 있지만 무엇보다 전 아이까지 한번 잃은 몸이니 선뜻 마음을 받아준다 아니다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오빠도 알잖아. 나 결혼도 결혼이지만 아이도 태어날 뻔했던 거. 그래 알아. 그래서 나도 쉽게 너에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있었다고 해도 네가 힘들어했다면 내 선택은 너였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오빠 마음은 고마워. 그런데 오빠 부모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고 이게 오빠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결혼이 성사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엄마는 좋대. 그런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 저는 그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오빠 어머님이 저를 아신다니 믿기도 어려웠지만 그만큼 진심인가 싶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니 집에서 결혼하라고 성화였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었대요. 그래서 집에선 반포기 상태였는데 제가 유산하고 이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던 거죠.
물론 오빠도 처음에 저랑 잘해볼 생각은 아니었대요. 주위에 엮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단 하나 어둠 속에 있는 저를 끌어내야겠다는 생각, 예전처럼 웃음기 많고 당찬 모습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했는데 전보다 활기 넘치는 오빠의 변화를 오빠 어머니가 먼저 눈치챘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냐고 물었는데 그게 결국 저였고, 어머님 생각에는 오빠는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먼저 하셨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욕심이라고 생각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먼저 오빠를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셨대요. 네가 행복한 거 말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으면 엄마는 네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든 좋다. 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저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던 오빠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인지 제 행복을 위해서인지 정말 계속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고 덧붙였죠. 그 결과 우리 둘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서 진심을 내비쳤고 서두르지 말고 제 속도대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자리에 있어. 네가 나를 보고 걸어만 와준다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거면 돼. 그 한결같은 진심에 결국 전 무너졌고 100년 해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빠네 어머니를 만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꾸만 움츠러들었고 전에 겪었던 일도 있으니 만나 뵙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오빠보다 성품이 더 좋으신 분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단번에 안아주시면서 토닥여 주셨거든요. 힘들었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 이제 꽃길만 행복하게 걷자.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울고 말았어요. 그 어떤 말보다 짧은 어머니의 말에 모든 진심이 다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다시 결혼한다고 하니 축하보다 걱정이 앞섰던 거죠. 하지만 부모님도 오빠를 보고 나선 이해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의 경우 정말 저처럼 강한 성격이라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오빠는 외유내강 스타일로 겉은 부드럽지만 내면적인 강함이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말하고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살면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달라지고 있는데 그건 오빠 영향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시곤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고맙네. 고마워. 나는 하나가 다시 누구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런 우리 하나를 품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더 하나에게 고마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저 믿고 따라와 주는 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믿고 주시는 귀한 딸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는데 정말 제가 다 눈물이 났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생각나면서 벤츠가 다른 게 벤츠가 아니구나. 내 사람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내 사람 귀한 만큼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자식을 키워내는 가정이 있는 사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렇게 다시 새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청첩장을 그 전 봉사 모임 사람들에게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여자 몇 명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그 모임 사람들과 모두 연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전 남편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귀는 걸 몰랐고 갑자기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웃기고 묘한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뒷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길 바랬는데 오빠 생각은 달랐죠. 나는 하나가 누구에게도 당당했으면 해. 네 잘못으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나쁜 짓 한 줄 알게 될까봐 싫어. 시간도 흘렀고 우리는 당당하니까 소식은 전했으면 해. 좋은 소식은 전하고 오던 안 오던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고심 끝에 저는 오빠 결정에 따르기로 했어요. 오빠 말대로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니니까요.
결혼식 당일 저는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설렘이 가득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첫 번째 결혼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때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행복에 가득 찬 신부의 모습이었거든요. 식장에 도착해서 드레스로 갈아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현 시어머니께서 직접 오셨어요. 손에는 예쁜 보석함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보석함을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 오늘 정말 아름답다. 이 목걸이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제 하나 차례지.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목에 직접 채워주시는데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행복했어요. 친정 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첫 번째 결혼 때는 내내 걱정스러워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심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봉사 모임 사람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까지 모두가 저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오빠가 버진로드를 걸어오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례 선생님이 막 혼인 서약을 시작하려던 그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식장 맨 뒤에서 날카롭고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까지 예쁘게 올린 채 나타났어요. 마치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축하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분노를 일그러진 얼굴로 식장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객들이 저기 저 사람 누구야? 뭔 일이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양가 어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현 시어머니는 완전히 경악한 표정이셨죠. 전 시어머니는 식장 한가운데까지 와서는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사회자가 당황해서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서 결국 마이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순간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침묵 속에서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아픈 과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 이 결혼식 절대 인정 못해. 여러분들은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여자는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애까지 떨어뜨리고 이혼한 년이에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고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런 년이 무슨 재혼이야? 너 잘되는 꼴 절대 못 보지. 애도 못 낳는 년이 무슨 행복을 바라. 우리 아들한테 해놓은 게 뭔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랑 행복하려고? 순간 정적이 흐르고 다들 눈치싸움을 하기 바빴어요. 말려야 하는데 누가 나서야 할지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누가 봐도 말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대를 끊을 뻔한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년이 무슨 하얀 드레스를 입어? 순결의 상징인 하얀 드레스를 입을 자격이나 있어? 혼자 사는 게 딱 맞는 년이 결혼은 또 왜 해? 또 남의 집안 망치려고? 저는 귀를 틀어 막았어요. 모든 말이 맞는 것 같고 괜한 욕심을 부린 듯 제 자존감이 다시 무너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상황 파악을 마친 오빠가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오빠보다 더 빠르게 전 시어머니 앞으로 나간 건 친정 엄마였습니다. 번개처럼 앞으로 달려가시더니 전 시어머니 머리채를 와락 잡으신 거예요.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거였죠. 그런데 웃긴 건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와락 잡으셨는데 잠시 전 시어머니가 휘청이셨을 뿐 건장하게 서 계신 거예요. 다들 놀라서 쳐다봤는데 시어머니가 풍성하게 올린 가발이 벗겨지고 짧은 머리에 가발을 고정하려고 핀을 덕지덕지 붙인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남아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고 친정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다시 그 짧은 머리를 쥐어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하셨죠.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애들을 휘젓고 다니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 네가 알아? 니년이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내 딸이 귀한 생명 만나보지도 못한 채 가슴에 묻었잖아. 그런데 뭐? 행복할 자격이 없어?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지지 않으려는 듯 친정엄마 머리채를 잡으셨죠. 전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친정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서는 모습에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 상태였고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집안 풍비박산 낸 거 맞잖아. 그래놓고 행복하겠다고? 대가 그 꼴은 못 보지. 못 봐. 그 말에 친정엄마는 잡았던 전 시어머니 머리채를 당신 몸쪽으로 끌고 오듯 당기셨어요. 체급이 엄마보다 작고 말랐던 전 시어머니는 속수무책 저희 엄마 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엄마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치셨어요. 내 인연 안 되겠다. 아주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정신을 차리겠어. 내가 아주 요단강행 KTX를 태워줄 테니 각오해.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 기세를 잡는 엄마를 친정오빠가 달려들어 말렸어요. 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으시는 듯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이셨죠. 엄마가 이런 성격을 참고 사셨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기세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약자가 되신 듯 억울함을 호소하실 뿐이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경찰이 도착했고 결국 전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너희들 절대 행복 못해.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댔죠. 식장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지만 그 순간 저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체념한 채 결혼식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하객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 전 시어머니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내 말이 완전 쌍또라이. 저러니 손주도 잡아먹고 아들 인생도 잡아먹은 거지. 신부 착해 보이는데 정말 안 됐다. 모든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현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더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앞으로는 내가 다 지켜줄게. 그 후 전 시어머니는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SNS에 올라간 영상들 때문에 미친 시어머니로 주변 지인들이나 친척들까지 다 알게 되었거든요. 전 남편도 사실을 알고 화를 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의절까지 갔는데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탓을 하며 당신이 잘못한 건 없다고 하신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어요. 당신 엄마가 세상 그 못된 시어머니보다 더 할 줄 몰랐다고요. 자신은 다신 결혼도 못하고 여자 곁에도 안 갈 거라며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하지만 길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헤어진 인생이고 이제 각자의 삶이니 제가 어떻게 할 소관이 아니잖아요. 친정엄마가 아빠랑 싸우지 않았던 건 그냥 아빠를 사랑해서였다는 걸 그날 이후 알았어요. 엄마가 화내면 기죽어 있는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서 그동안 내버려 두셨던 거더라고요.
완전 여장부였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고 결국 제가 아빠에게 지지 않고 싸우며 투쟁했던 것도 아빠가 아닌 엄마를 닮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다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마음 편히 생활하고 있어요. 양가 어머니들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빠와 저도 서로 배려하며 진짜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매번 다짐하고요. 똥차 가면 벤처 온다는데 그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나 역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배웠어요. 또한 벤츠는 그 차를 만들어준 공장이라고 비유하면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어우러지는 주변 환경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는 건 얼마 전 임신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전과 다르게 입덧이 심하지 않은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죠.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환경이 달라지고 마음이 편한데도 자꾸 걱정되는 부분은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일 거라 짐작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격려로 용기 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제 잘못 아니었다고, 이젠 튼튼한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된다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